드디어 대한민국이 보유할 사상 최강의 화력 체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지난 마덱스 2023을 통해 마침내 소문만 무성하던 한국형 합동화력함의 청사진이 공개된 건데요. 합동화력함이 국방계획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게 2021년 영구 용역 선정이 지난 4월 14일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상상 이상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합동화력함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이 보유하게 될 역대 최강의 전력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지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우선 마덱스 2023에 공개된 합동화력함 모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마스트입니다. 합동화력함의 마스트는 외견상 KDDX의 통합 마스트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는 합동화력함의 초기 개념을 생각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설계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합동화력함은 원양 항해 능력을 갖춘 대형 선박에 최대한 많은 양의 함대지 미사일을 때려박은 단순한 함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탑재량을 늘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자위용 무장과 레이더 등을 등한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합동화력함의 개념을 제시한 미국의 경우 합동화력함을 아스널십이라고 명명할 정도였습니다. 직역하자면 무기고함쯤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합동화력함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미사일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의 아스널십은 VLS 500셀의 해상형 에이타캠스 발사대까지 장착하고 있었지만 그 외 자위용 무장은 155mm 하포 1문이 고작이었습니다. 또 소련이 추진했던 탄도미사일 순양함은 VLS 200셀을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그 외 무장은 30m 주포 1문이 고작이었는데요. 미사일 탑재량에 비하면 자위용 무장은 예의상 얹어놓은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아스널십에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속출했는데요. 탐지 능력을 최소화하면서 레이더의 역할을 대신할 이지스함이나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었고 자위용 무장이 빈약한 만큼 격침에 대한 위험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정말 만에 하나라도 아스널십이 격침당한다면 그 피해는 아무리 미국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아스널십 초기 계획 안에 VLS만 무려 500셀 이상이 탑재될 계획이었음을 감안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전력 손실인데요. 대한민국이 합동화력함 개발을 선언했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미국식 아스널십을 떠올렸고 이로 인해 반대 여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만 3개인데 개함방공이 불가능한 합동화력함 따위 해군의 욕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새롭게 공개된 한국형 합동화력함 모형이 기존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게 KDDX형 통합 마스트인데요.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선체 형상도 기존에 알려진 상륙함 개조 형식이 아니라 KDDX의 함형을 확대한 버전의 8,000톤급 함정 선박 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미국 아스널십처럼 극단적으로 공격에 모든 걸 투자한 기형적 함정이 아니라 오히려 기본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춘 이지스함에서 공격력을 극대화한 쪽에 가깝습니다. 통합 마스트, 다시 말해 이지스함급의 A사 레이더를 탑재했다는 건 곧 혼자서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함포는 없고 근접 방어 무기 체계도 시위즈2 뿐이지만 A사 레이더를 기반으로 해공 함대공 미사일 등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경보기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목표물을 설정할 수 있고 이지스함 없이도 개함방공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이 덕에 탑재 무장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먼저 선수 쪽에는 시위즈2 1문과 함께 KVLS-1 48셀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선수 쪽 KVLS-1은 개함방공이 주목적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탑재되는 미사일은 해공 함대공 미사일과 2030년까지 개발 예정인 신형 함대공2 미사일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8셀 중 일부는 합동화력함의 목적에 맞게 해룡 함대지 미사일과 해성2, 통칭 현무3 순항미사일이 탑재될 확률이 높은데요. 현무 계열 미사일 중 유일하게 순항미사일로 개발된 현무3는 가장 최신형인 D형 기준 유효 사거리만 무려 3,000km에 육박합니다. 이쯤이면 합동화력함이 진해 해군기지에 정박한 상태로도 사실상 중국 전역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합동화력함이 시간당 37km 정도의 속도로만 순항할 수 있어도 중국, 북한 등 적성국에서 우리 군의 미사일 발사 위치를 특정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전략 무기가 탄생하는 건데요. 다만 단점이라면 48셀로는 함대공, 함대지 능력을 모두 확보하기에는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과 현무3의 탄두 중량이 0.5톤 내외인 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화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합동화력함 선체중앙부의 KVELS-2 32셀과 거대한 15개의 미사일 사일로입니다. 먼저 KVELS-2는 쉽게 말해 KVELS-1의 확대 버전인데요. KVELS-1에 비해 면적 180%, 길이 120%, 무장 탑재 중량 185%나 향상된 대형 수직 발사 체계입니다. 2025년까지 체계 개발 단계라 아직 상세한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면적이 늘어난 만큼 기존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무장을 탑재하거나 고화력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해군 함대공 미사일 기준으로 KVELS-1이 한 셀에 4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던 것에 비해 KVELS-2는 한 셀에 6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셀 자체의 크기가 커진 만큼 탑재할 수 있는 용량도 커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선수부 KVELS-1의 부족한 물량을 중앙부 KVELS-2에서 보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동화력함의 특수한 목적을 생각했을 때 물량보다는 화력 보강에 KVELS-2의 성능이 집중되었을 확률이 높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2월 28일 전력화에 성공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들 수 있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우리 군의 무기체계에서 가장 베일에 쌓여있는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다만 공개된 정보를 종합해봤을 때 대략 전장 6m 이하, 직경 533mm의 탄두 중량은 200에서 300kg, 최대 사거리는 550km 내외로 추정되는데요. 탄두 중량은 높은 편이 아니지만 항공기처럼 복잡한 비행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이 초음속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입니다. 초음속 대함미사일은 우선 격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건 물론이고 고중량 탄두를 탑재하지 않아도 운동에너지만으로 적함을 무력화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막대한 이력의 대함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역시나 중국 때문인데요. 유사시 중국의 랴오닝함이나 배수량만 4만 톤에 육박하는 075형 강습 상륙함 같은 대형 함정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한다면 지상에서 대응하기엔 이미 때가 늦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중국이 초수평선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바다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뿐인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가장 고화력의 대함미사일을 합동화력함에 탑재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형 함정이라 하더라도 R-360 넵튠, RGM-84 하푼 등의 대함미사일로 격침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중 모스크바함 침몰 사건으로 증명되었는데요. 하물며 하푼 이상의 위력이라 평가받는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가뜩이나 레이더 성능을 의심받는 중국 함정이 막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국형 합동화력함이 단순히 함대지 타격에 특화된 기형적 함정이 아니라 공중, 바다, 지상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적대적 행위를 타격하기 위한 특수함정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합동화력함이 백미는 함대지 타격 능력입니다. 애초에 도발 원점을 완전히 파괴하는 대량 응징 보복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된 만큼 지상 타격 능력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KVELS-2 후방에 탑재된 미사일 사일로 15개입니다. 사일로 크기를 봤을 때 총장 10에서 13m 수준의 탄도미사일 발사용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탄두 중량만 1톤에 육박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포-1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현무포 계열 탄도미사일의 강화 콘크리트 관통 능력은 무려 24m를 넘어가는데요. 대기권 최외각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면서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현무포의 중금속 탄두부는 관통 능력만 봤을 때 TNT 1킬로톤 수준의 전술핵에 육박합니다. 평양 지하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는 극대 심도기 때문에 관통력에 중점을 둔 현무포를 합동화력함 주무장으로 탑재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현무포의 관통력을 포기하고 대지상 타격을 위해 탄두를 확산탄으로 바꾸면 단 한 발로 축구장 200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국제규격 축구장 면적이 약 0.7헥타르, 이론상 140헥타르를 타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조차도 합동화력함의 최대 화력은 아닙니다. 이번에 공개된 합동화력 함모형에서 역시 가장 독특했던 구조물은 한미에 설치된 시립형 탄도미사일 발사대인데요. 발사대의 형상을 분석해보면 대략 20m 전후의 미사일 2발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가 좌우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닌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 통칭 현무5를 위한 자리입니다.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으로 알려진 현무5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보유한 최대 화력인데요. 말이 탄두 중량 8에서 9톤이지 이쯤이면 상식을 벗어났다 못해 흉악한 수준입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이 현무5를 공개하자 미국마저 한국이 핵을 만들었다라며 설레발을 칠 정도였는데요. 오히려 핵과 달리 대량 살상 무기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무5의 실전성은 더욱 위협적입니다. 게다가 단순한 폭발력이면 몰라도 관통력에 있어서는 핵의 위력을 능가하는데요. 당장 앞서 말씀드린 현무포만 하더라도 탄두 중량을 4톤으로 늘리면 관통력이 300m 수준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충격 순간의 낙하 속도와 탄두 중량에 따라 관통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현무5는 여기서 최소한 2배 이상 탄두 중량이 늘어났으니 관통력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데요. 북한이 아무리 깊은 곳에 군사시설을 구축해 놓았든 현존하는 어떤 지하벙커도 현무5 앞에선 무력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현무5가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에 탑재되어 있으니 설령 도발원점이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더라도 언제든 대량 응징 보복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합동화력함 최우미에는 누리호 기술이 접목될 고체 연료 발사체까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길이 25m에 500kg급 탄두를 탑재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합동화력함은 미국이 떠올렸던 아스널 12 영역을 아득히 뛰어넘은 무기체계인데요. 표면적으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에 불과하지만 조금만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한 대한민국이기에 생각할 수 있는 독보적 형태의 전략무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재래식 무기의 한계를 깨트리는 유일무이한 신기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